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겨울에 잠들어 있던 바이크를 꺼내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바이크를 구하기 위해 다들 분주하실 텐데 아마도 한국 제조사의 바이크를 찾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본 바이크들이 유행이었던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국산 모델이었던 엑시브나 VF도 나름 인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일제 바이크뿐만 아닌 유럽이나 할리데이비슨 같은 미국의 바이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진짜로 영업용 외에는 국산 바이크들이 설 자리가 거의 남아있질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잊혀질 뻔한 대한민국의 이륜차 역사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두 바퀴의 시작. 모터사이클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 이 자전거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100년도 훨씬 전인 개화기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이성이라는 인물이 1896년 장안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것이 처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해에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 신축 현장을 가면서 처음 탔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어쨌든 인력거나 가마만 보던 당시 우리 선조들은 자전거를 처음 보고 괴물차 혹은 나르는 새라며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약 2년이 지난 1898년에는 윤치호라는 인물이 하와이에서 자전거를 도입해오면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자전거는 통타이어를 사용한 자전거였기에 굴곡이 많은 길도 종횡무진으로 달릴 수 있었고 이러한 이동수단이 없던 시절인지라 사람들은 자전거를 보고 본격적으로 자행차 또는 축지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자전거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면서 1903년 가을에는 조정의 관리들을 위해 100대의 자전거가 도입되기도 했고 1910년부터는 행정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 각 지방자치에도 자전거가 보급이 되었죠. 그리고 자전거가 있으니 자전거 대회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1906년 처음으로 사이클 대회가 열리면서 192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선수들이 함께 참가해 당시 국민들의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우리가 영화로 잘 알고 있는 자전차왕 원복동 영화도 이 시절이 시대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당시 자전거의 가격은 약 30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쌀 한 가마니가 3원이었다고 하니 자전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었던 것이죠. 기아자동차의 모태가 되었던 삼천리 자전거. 1905년 경북 칠곡 변변한 농토조차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결혼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던지라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만주나 일본으로 돈을 벌러 떠났던 것처럼 이 인물도 17살이라는 나이에 오사카로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던 1922년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철공소 사마 제작소라는 회사에 취직한 이 인물은 4년 만에 지배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1929년 갑자기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며 그 여파로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한순간에 실업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퇴직금 대신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받게 되면서 우리들이라면 중고로 팔고 고향으로 돌아왔겠지만 역시나 이 인물은 작은 창고를 하나 빌려 사마 제작소라는 간판을 달고 또다시 볼트와 너트를 가공해 납품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가 중일전쟁과 만주사변이 연이어 터지면서 볼트와 너트의 주문은 물밀듯 밀려 들어왔고 결국 공장도 3개로 늘리고 직원도 300명 정도 충당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을 예상했는지 자전거 사업까지 벌이게 되는데 1943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자 돌연 그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현금화해서 고국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죠. 이때 금액이 500만엔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고 요즘 돈으로 환산했을 때도 약 1000억 원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하네요. 여튼 1944년 귀국한 다음 영등포에서 경성전공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일본에서처럼 똑같이 자전거 사업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6.25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한국 최초의 완제품 자전거를 생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자전거의 이름은 그 유명한 삼천리호였고 회사 이름은 현재 기아자동차의 모태인 기아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인물이 바로 삼천리 자전거와 기아자동차를 설립했던 기아그룹의 초대 창업주 김철호였던 것이죠. 본격 오토바이의 등장.
한국전쟁의 아픔이 아직까지 남아있던 1960년대 초반, 기아 산업은 자전거로 돈 좀 벌었겠다, 주구장창 자전거로 갈 수는 없었기에 할리데이비슨이나 유럽의 회사들이 그랬듯 자전거에 엔진을 달아 자토바이, 즉 모페드 생산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산업 기반도 닦여있지 않고 기술도 없어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옆나라 일본에서 잘 나가던 혼다와 라이센스를 계약하고 부품을 받아 한국에서 조립하는 오토바이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아 산업은 기아 혼다라는 이름으로 혼다의 C100을 들여와 13만원에 판매하고 그중 3천원은 라이센스 비용으로 혼다에 지급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당시 13만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약 4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튼 GDP 120달러인 당시 한국에서 고가의 오토바이를 팔기란 꽤나 어려웠을 텐데, 기아 산업은 할부 제도를 도입해 엄청난 판매량을 선보였고, 그 여파로 새로운 모델도 들여오면서 250cc의 대배기량 모델까지 취급하는 이륜차 회사가 되었죠. 물론 독점 시장이나 마찬가지였던 기아 혼다의 바이크는 약 20년간 대한민국 이륜차 시장을 장악했고, 그 사이에 마츠다와 기술 제휴를 통해 3륜차도 생산하면서 나중에는 화물차까지 생산하는 그야말로 모든 자동차를 만드는 종합 자동차 제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아 산업은 본격적으로 광명 소아리에 종합 자동차 공장까지 세우게 되었고, 당시 연간 2만 5천 대 분량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기아 혼다의 끝, 대림의 등장. 1975년 2륜차, 3륜차, 자동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을 보유했던 기아는 2륜차 부분을 떼어내 기아 기원으로 출범시켰고, 2륜차 시장에서 92%라는 엄청난 점유율로 영원할 것 같았지만 80년 6월에 등장한 효성 스즈키의 등장으로 서서히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효성 스즈키는 기아 기원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최신 성능의 신모델 출시 등으로 고작 1년 만에 2륜차 시장 점유율 43%나 달성하며 그야말로 기아 기원의 턱 밑까지 쫓아오게 되었고, 특히 GP125와 영업용이었던 F80 두 모델이 전부였던 효성 스즈키는 당시 어찌나 인기가 대단했던지 코로나 시절 샤넬백처럼 품귀 현상이 일어나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야만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당시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과잉 경쟁과 치솟는 유가를 막기 위해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이때 기아는 중소형 화물차 및 버스 전문 생산 업체로 지정받게 되면서 5톤 이하 트럭과 승합차만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륜차는 다른 회사에 넘겨야만 하는 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 아니라서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라는 정부 정책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으로 수년간 해당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던 당시 제조사들이 경쟁사보다 기술이 도태되어 이때 대한민국의 자동차와 이륜차 발전은 많이 더뎌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익성을 보장하던 기아 기원의 이륜차 사업은 헐값의 대림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림 혼다가 되었고, 일본에서 혼다와 야마하가 엄청난 혈전을 벌였던 것처럼 대한민국 오토바이 시장도 대림 혼다와 효성 스즈키라는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탄생한 바이크들은 오토바이를 모르는 사람도 안다는 바로 대림 혼다의 VF, 시티백, 팩트가 있었고, 효성 스즈키에서는 그 유명한 엑시브와 RX125 같은 모델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IMF를 거쳐 현재 국산 오토바이로 오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분량 조절을 잘 못해 다음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